네,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에 이어서 항상성 조절 단원, 그러니까 항상성 조절 단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지난 수업에 했던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이 기본이 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항상성 조절 과정을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호르몬의 분비량의 조절 체계인데, 이 호르몬들은 어떤 조절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피드백 조절을 합니다. 피드백. 자, 이 피드백 조절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량작용이 있는데, 피드백 작용을 먼저 할게요. 자, 피드백이란 정의가 뭐냐면, 자, 일반적인 현상들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죠. 자,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자, 피드백은 반대로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피드라고 하는 게, 자, 먹이를 주다라는 뜻인데, 자, 먹이를 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자, 행동에 대한 보상이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 먹이를 주기 위한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파블로가 강아지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먹이를 주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자꾸자꾸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강아지를 보면서 만든 용어예요. 어쨌든,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자, 결과가 오히려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드백에는 뭐가 있냐면, 자, 피드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양성 피드백이 있고요. 양성 피드백, 영어로는 파지티브 피드백. 자, 두 번째, 음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 좀 양성 피드백이든 음성 피드백이든 둘 다 피드백이니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강화시키는 현상입니다. 강화시킨다. 자, 이 강화라고 하는 게 높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화는 어떠한 경향성에 대한 강화를 뜻해서 감소했던 거는 더 감소, 증가됐던 거는 더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항상성 조절과 상관이 없는 호르몬,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 항상성 조절과 상관이 없는 호르몬 두 가지를 배웠는데, 자, 첫 번째가 LTH, 전엽에서 분비되는, 자, 후엽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이 두 가지가 항상성 조절과 상관없이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과정이고, 자, 이런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항상성 조절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가 되지 않고 호르몬이 주도적으로 먼저 분비가 돼요. 자, 그러니까 자, 호르몬이 증가되는 게 바로 원인이고요. 먼저 분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LTH가 증가가 되면 자, 결과로 젖 분비가 촉진돼요. 자, 그럼 젖 분비가 촉진되는 건 이 호르몬에 대한 결과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다시 영향을 끼쳐서 LTH를 다시 더 증가시킵니다. 강화시켰죠? 그래서 빨면 빨수록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젖 분비라고 하는 게 빨면 빨수록 더 많이 분비되고 안 빨면 안 빨수록 더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도 분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장 기록이 있는데 이제까지 가장 많이 젖을 많이 먹였던 기네스북에 올린 사람이 25살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25살 때까지 엄마가 아들한테 계속 젖을 먹였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양성 피드백 조절이기 때문이죠. 자, 옥시토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자, 그 결과로 아이를 분만하기 위해서 자궁의 수축이 촉진되는데 자, 근데 자궁의 수축이 되는 게 바로 결과라서 자,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줘서 자, 옥시토신을 줄여버리면 아기가 나오다 말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증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축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양성 피드백의 예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음성 피드백은 마찬가지 피드백이니까 자,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끼치는데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현상이에요. 자, 약화라고 하는 것도 감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감소가 아니라 증가됐던 거는 감소시키고 감소가 됐던 건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성에 대한 반대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100%예요. 100% 항상성 조절 과정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더 외우기는 쉬워요. 항상성 조절 과정은 전부 다 음성 피드백이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게 항상성 조절하는 과정이 신호전달 과정이 이따가 배우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신경을 통한 항상성 조절 과정이 있고요. 호르몬을 통한 항상성 조절 과정이 있는데 이 둘 모두 음성 피드백입니다. 뭐 기량작용을 하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근데 글루카곤만 예를 들어볼게. 근데 글루카곤이 절대 먼저 증가되진 않습니다. 자, 왜냐면 글루카곤이 먼저 그냥 증가돼 버리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글루카곤에 의해서 혈당량이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 글루카곤은 분비가 증가됨으로써 오히려 항상성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글루카곤은 절대 먼저 분비가 증가되지 않고요. 우리 몸의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올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졌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서 혈당량이 올라갔어. 하지만 그게 올라간 게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올라간 거지만 평상시에 비해서는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글루카곤이 혈당량이 높아지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낮았을 때 높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개념을 조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좀 모른다면 문제 풀 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호르몬이 먼저 분비가 되는 게 아니라 글루카곤이 먼저 분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항상성의 변화인 혈당량이 먼저 감소가 되면 혈당량이 감소했어요. 자, 그럼 그에 따른 결과로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루카곤이 다시 원인에 영향을 끼쳐서 혈당량을 높이는데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낮았던 걸 다시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이죠. 자, 근데 글루카곤이랑 인슐린은 기량작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같이 봤을 때는 기량작용이지만 글루카곤만 따로 봤을 때는 음성 피드백이라고요. 이해되죠?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교감과 부교감을 같이 보면 기량작용이지만 교감신경만 봤을 때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음성 피드백의 탐구 문제 한 가지만 좀 한번 풀어보자. 필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탐구 문제 1번. 자, 시상하부. 자, 뇌하수체. 갑상샘. 각각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자,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로 TRH를 분비하고요.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한테 TSH를 분비하고, 자,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TH를 분비해요. 자, 그런데 이 TH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을 증가를 통하여 체온을 증가시키죠.
그럼 체온을 계속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TH가 과다하면, 자, TH가 과다하게 되면 체온이 계속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다시 피드백이 돼서 TRH를 감소를 시키고요. TSH를 감소를 통해서 TH의 감소를 유도해줘요. 자, 피드백이 왜 TH에서만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하는 애도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냐면 TRH와 TSH는 항상성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요. 자, TRH와 TSH는 특정 호르몬을 분비를 유도해주지 결국에 항상성 조절 관련 호르몬은 바로 TH이기 때문에 TH의 양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반대로 결핍되면 TH가 적게 되면 너무 체온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시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음성 피드백으로 TRH를 증가시키고 TSH를 높여주고요. 영향을 줘서 그래서 다시 TH의 증가를 유도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 과정인데 자, 질문 첫 번째 만약에 갑상샘을 제거했어요. 갑상샘을 제거했을 때 이러한 음성 피드백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자, TRH와 TSH와 TH의 분비량이 농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문제 물어보면 처음 보는 애들은 조금 헷갈리거든요. 자, 근데 어떤 순서대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갑상샘을 제거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영향을 받는 호르몬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TH이기 때문에 자, TH가 먼저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TH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이 돼서 TRH와 TSH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갑상샘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TRH와 TSH는 증가되고 TH는 감소하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한 번 더, 두 번째. 이번에는 아이오딘이 결핍됐대요. 아이오딘. 자, 아이오딘은 원소기호로 I고요. 자, 이 원소기호 이 아이오딘은 바로 TH의 재료 원소예요. 자, 그럼 이 재료 원소가 결핍돼 버리면 TH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TH가 먼저 감소하게 되고 TRH와 TS는 증가해요. 갑상샘 제거하고 같은 경향이 나타나네요. 자, 세 번째. 혈관에다가 TSH를 주사했다 치자. TSH를 주사했어요. 자, 그러면 혈관에다가 TSH를 주사했다면 혈관에 들어있는 TSH부터 증가하겠죠. 얘가 증가되니까 TH를 증가시키고 피드백돼서 TRH가 감소하겠네요. 맞죠? 자, 네 번째는 좀 특이한데 똑같이 혈관에다가 TSH 주사하는 거는 똑같은데요. 자, 근데 TRH와 TSH와 TH의 농도가 아니라 전부 다 분비량으로 바꿔볼게요. 분비량이라고 하는 건 생성량이에요. 약간 의미가 다르죠. 물론 이 분비량과 농도는 비례하겠지만 이거를 주사했을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TSH를 주사하게 되면 당연히 TSH의 분비량은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호르몬을 잘 안 만들겠죠. 그래서 혈관에다 주사해서 우리 몸속에 TSH의 농도는 늘어났겠지만 우리 몸의 농도가 높으니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양인 TSH의 분비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비량은 감소했지만 우리 몸속에 TSH가 많죠. 자, 많이 들어있으니까 TH의 분비는 촉진시켜서 분비량은 증가되죠. TH의 분비량은. 그래서 피드백 돼서 TRH 분비량은 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혈관에다가 주사했을 때는 그 주사한 호르몬의 경우 농도와 분비량이 반대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탐구 문제 2번인데 기량작용은 저기 좀 이따가 조그맣게 좀 적어야 되겠네. 자, 탐구 문제 2번 좀 작게 그릴게요. 쓸게요. 탐구 문제 2번. 자, 환자가 있는데요. 자, 환자가 1번부터 3번 3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자, 이 3명의 환자는 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또는 갑상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하나의 이상이 있는 환자다. 자, 그래서 이상이 있는 환자로서 어떤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냐면, 자, TH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게 공통적인 증상이라고 치자.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TRH와 TSH와 TH 호르몬 중에 하나고요. 자, 1번, 2번, 3번. 아이고, 좀 공간을 좀 더 작게 그릴게요. 1번, 2번, 3번 각각의 환자들이 어느 기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맞추시면 돼요. 자, 경향에 대한 문제는 좀 써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자, 포인트만 본다면 바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TH가 과다 분비되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TH는 모두 증가되겠죠. 그래서 모두 증가되는 거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TH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증가되는 3번 환자입니다. 자, 이것처럼 어떤 호르몬인지 모르지만 증가거나 또는 감소. 자, 이렇게 되는 환자는 무조건 자, 피드백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시상하부의 이상이에요. 자, 왜냐면 어떤 게 TH인지는 모르지만 TH가 증가된다면 피드백돼서 시상하부의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의 분비량이 감소돼야죠. 근데 감소가 안 되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건 자, 시상하부에서 TRH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TH가 감소가 됐을 때 다시 TRH를 증가시켜주는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상하부의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3번 환자가 바로 시상하부의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한번 가정해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니은을 자, 니은을 TRH라고 하고 얘를 TSH라고 했을 때 잠깐만 3번이 지금 증가가 아니었잖아. 미안해요. 잘못 체크했어요. 이것도 중간중간 넘긴 애들은 또 잘못 체크하겠네. 자, 2번이 증가라서 시상하부의 이상이죠. 자, 그리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되는데 니은을 만약에 TRH라고 한다면 자, TRH가 높아졌습니다. 여기 3번에서 자, 그러면 TSH가 감소가 됐죠. 자, TRH가 높아졌는데 TSH가 줄었다는 얘기는 TSH를 분비하는 내하수치 이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내하수치 이상이 있어가지고 TSH가 감소가 됐는데 TH는 또 늘어났죠. 여기 TH는 또 늘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TH가 또 늘어났다는 얘기는 또 갑상샘에도 이상이 있는 거죠. 원래 TSH가 감소되면 정상적인 갑상샘이라면 TH의 분비를 줄여야죠. 자, 근데 증가됐으니까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니은이 TRH라고 한다면 뇌하수체와 갑상샘이 둘 다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문제 조건이 위배가 되죠. 세 기관 중에서 한 군데만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니은이 바로 TRH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자, 2번은 시상하부가 맞고요. 이상이 맞고요. 그래서 이 니은이 TRH가 아니라 TSH구나. TSH고 얘가 TRH구나. 자, 그러면 자, 3번을 다시 보시면 자, TRH가 내려갔을 때 TSH가 높아졌죠? 자, 그러니까 뇌하수체 이상이구나. 그래서 TH가 증가됐구나. 자, 1번은
TRH가 내려가니까 TSH가 내려갔어요. 정상이에요. 자, TSH가 떨어졌지만 TH가 증가됐으니까 TH를 분비하는 갑상샘의 이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됐죠? 자, 이 탐구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기량작용인데, 자, 피드백 다음으로 두 번째. 자, 이거는 좀 작게 옆에다가 그냥 적을게요. 원래 아래쪽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옆에다가도 필기할 게 좀 많아서 근데 좀 구분을 좀 시켜주려고 선을 좀 그릴게요. 자, 두 번째, 자, 기량작용입니다. 자,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작용으로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조절 방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변화량을 줄이는 그런 조절 방식이기 때문에 항상성 조절 과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조절 방식이죠. 자, 이런 기량작용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량작용이 맞으려면 적용돼야 되는 조건 세 가지. 첫 번째, 표적기관이 같아야 하고요. 표적기관이 같다. 자, 그리고 서로 반대작용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작용한다. 좀 쌍으로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산화와 환원 반응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산화와 환원 반응은 같이 일어나죠. 자, 왜냐면 산화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는 반응인데, 자, 이 전자를 잃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전자를 얻는 물질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기만 하고 받는 그런 물질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산화만 일어날 수는 없다. 자, 이것처럼 기량작용도 이 두 가지의 호르몬 또는 신경들이 한 가지만 작용하지 않고 같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혈당량이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가 되겠죠. 혈당량을 높이려고. 자, 근데 글루카곤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도 작용을 한다고요. 자, 물론 적은 양으로. 그래서 인슐린은 20%, 글루카곤은 80%로 작용을 한다면 다시 증가는 되겠지만 급격히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의 20%에 의해서 서서히 조금 이 증가폭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서서히 증가시키기 위한, 급격하게 항상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절 과정이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에서 이때까지 배운 거에서 첫 번째, 이두근과 삼두근이 있어요. 이두근과 삼두근. 하나의 뼈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근육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 두 개의 근육이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근과 삼두근은 수축과 이완으로 같은 뼈에 대해서 조절을 하죠. 그래서 옆에다가 자, 뭐에 대한 조절 과정인지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같은 뼈에 대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교감과 부유감. 자, 신경계에서 교감, 부유감 신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조절되는 게 되게 많아서, 각각 조절되는 어떤 기량작용이 되게 많아서 패스. 세 번째, 자, 호르몬의 종류에서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요.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 자,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은 바로 혈중 칼슘 이온 농도에 대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혈중 칼슘 이온 농도에 대한 기량작용을 한다. 네 번째, 글루카곤과 인슐린. 이거는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혈당량에 대한 기량작용. 다섯 번째, 이제 문제인데 맞춰보세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줄여서 당코코라고 적을게요.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인슐린. 자, 일단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인슐린은 기량작용이 맞는지 확인을 할 때,
우리 이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확인을 해볼게. 첫 번째 조건 안 맞죠. 왜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제방과 근육이지만 인슐린은 간과 근육이죠. 안 맞죠. 자, 그럼 반대작용은 맞나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죠. 맨 마지막 단계는 이 반대일지 몰라도 세부적인 기능이 반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과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포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다시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통해서 혈당량을 낮추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반대가 되려면 인슐린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또는 포도당을 단백질로 합성을 해야지만 반대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반대 기능도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쌍으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량작용이 아니구나. 자, 기량작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은 기량작용이 맞을까요? 에피네프린과 인슐린. 자, 이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은 기량작용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왜냐면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은 둘 다 혈당량에 대한 조절로 서로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는 표적기관도 같고요. 자, 혈당량에 관해서는 기량작용이 맞지만 자, 체온에 관련된 조절은 에피네프린은 하지만 인슐린은 하지 않죠. 그래서 체온에 관련돼서는 기량작용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피네프린과 인슐린은 뭐에 관련된 조절인지에 따라서 기량작용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음에 체온 조절 과정 그리고 다음 장에 혈당량 조절 과정 3터 조절하면서 실질적으로 자, 우리 몸의 항산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체온 조절 과정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신호의 전달 체계를 구분을 해야 돼서, 자, 이 하늘색은 신호 전달이 신경계를 통한 신호 전달이고요. 자, 그리고 노란색은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 과정으로 신경계와 또는 호르몬인지에 대한 신호 전달 체계를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체온 조절 과정은 열 발생량 조절인지, 열 발생량이란 자, 우리 몸의 세포에서 세포를 통해서 열을 만드는 양을 의미합니다. 열 발생량. 자, 그리고 열 발산량 조절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열 발산량이란 만든 열을 내보내는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발생량을 조절하거나 발산량을 통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한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바로 설정점에 대한 정의예요. 설정 온도.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선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고 문제 접근하면 어떻게 나와도 아마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저온 자극이 왔어요. 자, 저온 자극이 왔는데 이 저온 자극이 오면 이 저온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있을 텐데요. 이 온도에 대한 감각기는 쉬워요. 바로 피부예요. 자, 그럼 피부는 감각기일 뿐이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가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신경을 통하여 중추인 시상하부에게 전달해줘야지 추운지 더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신경인 감각신경을 통하여 시상하부에게 전달하면 자, 이 시상하부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일단 피부에 먼저 받았으니까 피부의 온도가 먼저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자, 피부의 온도도 외부의 온도와 비례하고요. 자, 시상하부의 온도도 외부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시상하부의 온도를 결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조절 후. 그러니까 저온 자극이 왔을 때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직까지 시상하부한테 갔을 때도 조절이 된 다음은 아니잖아요. 조절되기 전에 일단 시상하부가 먼저 봤기 때문에 자, 시상하부의 온도는 외부의 온도에 비례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상하부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설정점을 어떻게 해주냐면 높여줍니다. 설정 온도를 높여준다. 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면 내가 추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죠. 왜냐면 이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야지만 내가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가 있으니까 온도를 올려서 방의 온도를 높이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외부에 어떤 추운 자극이 오면 우리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를 높인다고요. 자, 그러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 발생량은 증가될 거고요. 열 발생은 증가될 거고 내보내는 열량인 열 발산량은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열 발생 증가와 열 발산 감소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자, 첫 번째는 호르몬인데, 자, 호르몬은 반드시 이 화살표를 뺄 때는 시상하부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시상하부가 명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상한 데서 이렇게 빼오지 마시고 반드시 시상하부에서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 그럼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하면, 자, 이 TRH는 TRH는 어디로 가냐면 내하수체로 가게 되고요. 자, 내하수체는 TSH를 분비하게 되고 TSH는 갑상샘으로 가고 갑상샘은 TH를 분비합니다. 자, 그러면 TH는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체온을 증가시키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호르몬인 시상하부에서 CRH를 분비하면, 자, CRH는 마찬가지 뇌하수체로 가서, 자, 근데 TSH를 분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ACTH를 분비하고요. 그러면 이 ACTH는 부신 겉질로 가고, 자,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줄여서 당코코라고 적을게요.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돼서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서 B에 이어서 B'을 같이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경인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신경인데 온도를 올려주는 거고 시상하부는 뇌관이잖아. 대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뇌관의 명령을 수행해주는 운동신경은 자율신경인데 그 중에서도 온도를 올려주는 자율신경은 활성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교감신경입니다. 자, 교감신경들의 명령을 주고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로 가요. 와, 그러니까 부신 속질은 부신 겉질과는 다르게 부신 겉질은 여러 개의 호르몬을 통해서 전달받지만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받죠. 자, 그러니까 부신 속질에서 더 빠른 반응이 일어나서 에피네프린을 더 빠르게 분비하겠네요. 자,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고요. 자, 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간과 근육으로 가서 마찬가지 A에 이어서 A'을 증가를 통해서 체온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열 발생량 증가 과정이에요. 위에는 열 발생량 증가,
자, 아래쪽에다가는 열 발상량 감소를 쓸 건데, 자, 열 발산 증가. 자, 아래쪽에다가는 열 발산량 감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자, 근데 발생량 증가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꼭 적어주셔야 돼요. 자, 신경은 신경인데, 자, 시상하부가 일단 손해한테 명령을 줘요. 손해. 자,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인 손해에게 명령을 주면, 잘 안 보이죠? 다시 쓸게요. 손해한테 명령을 주면, 자, 이 손해가 체성신경을 통하여 골격근에 명령을 줘서 바르르 떨게 합니다. 자, 이 반응이 바로 부르르 떠는 반응이에요. 부르르 떠는 거. 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을 때 몸이 부르르 떠는 그런 반응이 있죠. 자, 이런 반응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열을 대체하기 위해 온도를 빠르게 올려주기 위한 그런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가 총 3가지가 있네요. 자,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게 두 번째 과정, 이게 세 번째 과정, 자, 그리고 부르르 떠는 거 네 번째 과정이네요. 됐죠? 자, 그리고 열 발산량 감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교감신경은 피부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에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피에 흐르는 양이 적어지겠죠. 자, 그러면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했으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폐기가 사라지는 거 있죠. 이렇게 창백하다고 표현을 하죠. 창백한 그런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 발산을 감소하게 된다. 창백한 거. 아닌데요. 추운데 있다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 보고선 춥구나라고 판단하던데요. 자, 그거는 추웠을 때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자, 추운 데는 빨간색이 아니라 춥다가 더운 데로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열량이 증가되기 위해 바깥으로 내보내는 열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붉은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울 때는 원래 창백하지만 따뜻한 방으로 들어왔을 때 빨개지는 거라서 이거를 좀 잘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교감신경은 털의 뿌리 근육인 잇모근을 자극합니다. 잇목은 털의 뿌리 근육으로 이 잇모근이 수축하게 되면 털을 쭉 당기면서 털을 세워요. 털을 세운다. 그러니까 털이 서는 거죠. 자,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들이 털 사이사이에 열을 머금고 있음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반응이라고도 부르냐면 털이 세우는 이런 잇모근의 수축 반응은 소름 반응, 소름 돋는다 또는 닭살 돋는다와 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열 발산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온 자극일 때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그런 체온 조절 과정이고요. 자, 아래쪽에 고온 자극일 때 마찬가지 고온 자극이 왔습니다. 자, 고온 자극도 마찬가지 피부에 있는 감각기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각신경을 통하여 시상하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감각신경을 통하여 시상하부에게 전달하면 자, 이 시상하부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상하부의 온도는 아직 조절되기 전이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자, 시상하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 우리 몸에서는 설정점, 자, 시상하부는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인 설정점을 낮추고요. 자, 낮추기 때문에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열 발생량은 감소를 시키고 열 발산량은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자, 호르몬 중에 자, 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자, TRH가 어떻게 되냐면 이 TRH에 대한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이 TRH가 증가됐던 저온 자극일 때와 반대로 고온 자극일 때는 이 TRH를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TRH가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 감소인 거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RH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TRH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소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자, 그럼 TRH가 감소되면 자, 뇌하수체로 가서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TSH가 감소하고요. TSH가 감소하게 되고 자, TSH가 감소하면 갑상샘으로 가서 TH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TH가 감소하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이 같이 감소가 일어나서 열 발생량을 줄입니다. 자, 그러면 TRH가 감소가 됐으니까 CRH도 감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CRH는 이 TH하고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에피네프린까지 다 감소해버리면 온도는 빠르게 내릴 수 있겠지만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에피네프린은 혈당량과 체온을 둘 다 조절하기 때문에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에피네프린이 둘 다 감소해버리면 체온은 내려가겠지만 혈당량이 내려가는 그런 항상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고온 자극일 때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시상하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호르몬을 통한 조절은 바로 TRH밖에 없고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신경을 통한 조절인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저온 자극일 때는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으로 면역을 줬으니까 고온 자극일 때는 부교감신경으로 면역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그런 기관들 여기에서 정리했던 기관들인 뭐 부신 속질이라든가 부신 속질 그리고 피부 근처의 모혈관 그리고 잇목근 자 이런 애들은 교감신경하고만 연결되어 있지 부교감신경과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온 자극일 때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 말고 부교감신경의 촉진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각각의 기관들이 교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고온 자극일 때 교감의 억제가 일어나는 거지 자 부교감신경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만 내가 지금 조절해준 이 정리해준 과정에서만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고온 자극일 때는 교감신경의 억지라고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감신경의 감소가 일어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교감신경의 감소에 의해서 자, 부신 속질에 영향을 주면 자, 부신 속질에서 분비가 되는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자,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자,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바로 간과 근육으로 가서 A에 이어서 A'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자, 또 다른 교감신경은 피부 근처의 모혈관으로 가고 자, 이 모혈관을 상대적으로 이완을 시킵니다. 자, 이완이 되게 되면 커진 거니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되니까 이거는 붉게 된다. 그러니까 피부가 빨갛게 된다 이거죠. 붉게 핏기가 도는 거. 그래서 열 발산량을 억제한다. 열 발산 억제. 자, 그리고 잇목은도 마찬가지예요. 잇목은에 이완을 시켜버리면 잡고 있던 이 털들을 놓음으로써 털을 이렇게 쫙 눕게 만듭니다. 자, 털이 누움으로써 마찬가지 열 발산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줄을 그으면 마찬가지 이렇게 줄을 그으시면
자, 위쪽은 열 발생량 감소.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열 발생량 감소. 자, 아래쪽은 열 발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고온작일 때 온도를 다시 낮춰주기 위한 반응이 진행된다. 여기까지가 체온 조절 과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면 다음 장에 혈당량 조절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신경과 호르몬의 이 신호 전달 과정을 구분해서 적을 거예요. 같은 체계로. 자, 일단 첫 번째 저혈당 자극이 왔어요. 자, 그러면 피부처럼 온도에 대한 감각기가 피부인 것처럼 혈당량에 대한 감각기도 있겠죠. 근데 피부가 혈당량에 대한 감각기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혈당량에 대한 감각기가 어디 있냐면 혈당량에 대한 감각기는 자, 이자의 내부에 있거나 자, 또는 시상하부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시상하부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자, 우리 몸의 혈당량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 그러면 자극을 받아들이면 마찬가지 감각신경을 통하여 자, 시상하부에게 전달하고요. 자, 그럼 이 시상하부는 혈당량을 올려주기 위한 명령을 내리겠죠. 그 중에 호르몬 중에 CRH를 분비하면 자, CRH는 표적기관이 뇌하수체고요. 자, 뇌하수체에서는 ACTH를 분비하고요. 자, 그러면 ACTH는 부신 겉질로 가고요. 자,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합니다. 당코코.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고요. 피하 지방과 근육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 B를 증가시키고 B'을 억제를 통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앞타임에서 내가 정리해줬던 그 그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각각의 호르몬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전부 다 치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신경인데 전부 다 혈당량을 올려주는 거니까 이거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줍니다. 그럼 교감신경 중에 한 개는 어디로 가냐면 부신 속질로 가요. 자, 부신 속질로 가면 이제 이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자, 이 에피네프린은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고요. 자,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증가시키고 A'을 억제를 통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교감신경은 이자의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알파세포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자의 알파세포에 명령을 줘서 자,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이고요. 자, 에피네프린과 마찬가지로 A를 증가시키고 A'을 억제를 통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저혈당 자극일 때고요. 자, 두 번째 고혈당 자극이 오면 자, 마찬가지 이자 내부 또는 시상하부 내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 감각신경을 통하여 시상하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럼 이 시상하부가 자, 이제 신경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서 자, 이제 교감이 아니라 드디어 부교감 신경이에요. 자,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으로 명령을 주면 이 부교감 신경이 이자의 베타 세포에게 명령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과 근육으로 가서
A를 억제하고 A'을 증가하거나 또는 A의 감소를 다른 말로 반대 역반응인 턴 A를 증가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혈당을 감소시킨다. 자, 그래서 외울 때 우리 이 인슐린 외울 때 이거 좀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베타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베타를 발음나는 대로 읽어서 베타는, 자, 인자를 뭐 사람이다 이렇게 읽어서 베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왜냐면 베타에서 인슐린, 알파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걸 암기용으로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자, 근데 한 가지 더. 이 베타 세포에게 명령을 주는 신경이 바로 부교감 신경인데 이것도 같이 외우자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이 베타는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니라 그 베타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 아버지는 바로 베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워서, 자, 부교감 신경은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삼투압 조절 과정. 자, 삼투압 조절 과정에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용액의 농도. 자,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용질을 조절하거나 용매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자, 그럼 용질을 조절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한,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알도스테론, 자, 코이드가 증가됐습니다. 알도스테론.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증가되면 이게 신장으로 가고요. 자, 신장으로 가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된다. 재흡수라고 하는 건 그냥 오줌 속에 있는 걸 우리 몸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트륨의 이온을 재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 칼륨 이온은 분비를 촉진해요. 자, 분비는 다시 오줌으로 내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칼륨은 버려버리고 나트륨은 증가시켰기 때문에 나트륨에 대한 비율도 높아지죠. 그래서 혈중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많이 증가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트륨이 극성 물질, 즉 플러스 극을 띠는 물질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인 물은 중성이지만 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결합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산소가 수소보다 이 공유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인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한 전자쌍, 마이너스 극을 띠는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더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공유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부분적으로 수소는 플러스 극을 띠게 돼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극을 띠는 나트륨 이온과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산소 쪽이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물과 쭉 이렇게 결합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물 분자가 이제 극성을 띠는 이런 물질들을 둘러싸는 이러한 현상을 수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나트륨이 재흡수가 일어날 때 수화된 수분이 같이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수화된 수분이 재흡수가 같이 증가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혈장의 농도가 조금 올라가더라.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조금 올라간다고, 더 작게 쓸게요. 조금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조금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자, 평가원에서는 이거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너무 조금이니까 무시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혈장의 농도가 조금밖에 안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면 결국에는 농도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혈삼도 혈삼 조절은 조금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걸 무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의 제흡수를 통해서 혈중 나트륨의 농도는 많이 높이니까 증가시키는 건 확실하지만 혈삼 조절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로 문제를 풀자 이거죠. 혈장 삼투압은 조절하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삼투압을 조절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혈중 나트륨 농도 문제 풀 때만 관여해서 문제 풀면 되겠네. 되게 단순화시킨 거죠. 자, 용매에 의한 조절도 있어요. 물의 양을 통해서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ADH입니다. 항인효 호르몬. 지난 시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신장으로 가고요. 신장으로 가서 수분의 제흡수를 통하여 세 가지를 조절하는데 혈장 삼투압. 혈장 삼투압은 감소를 시키고요. 혈압은 증가시키고요. 자, 그리고 오줌의 삼투압은 높입니다. 자, 그래서 혈장 삼투압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ADH는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분비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혈압은 높이기 때문에 혈압은 낮을 때 분비되는구나. 왜 이렇게 이 혈장 삼투압과 혈압은 바로 항상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 이러한 항상성이 변했을 때는 다시 ADH의 분비량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지만 오줌 삼투압은 이러한 항상성 값들을 조절하기 위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오줌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다시 낮추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AD에 의치한 결과로만 문제 풀자라는 거죠. 오줌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낮추기 위해서 다시 ADH 분비량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항상성 조절이고요. 아니, 삼투압 조절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인데 이게 당연한 건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자, 이 호르몬의 작용기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호르몬 앞에 뭐라고 쓰냐면 호르몬 앞에 항상성 조절이라고 넣어주세요. 항상성 조절 호르몬의 작용기작. 자, 그러면 항상성을 조절해주는 호르몬들은 절대 먼저 분비되지 않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왜냐하면 먼저 분비돼 버리면 오히려 항상성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 항상성의 변화가 원인이고요. 자, 이 원인에 대한 결과로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한다. 자, 예를 들면 줄 쳐서 체온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체온을 올려줘야죠. 자, 체온을 올려주기 위해서 TH의 분비가 증가되죠. 맞죠? 그러면 이 TH에 의해서 체온이 올라가나요? 물론 올라가는 건 맞는데 처음에 비해서는 원래 처음대로 그냥 회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온의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좀 회복이죠. 자, 그러니까 체온의 감소가 원인이었고 그에 따라서 TH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체온이 회복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 빼요. 이렇게 다 빼버리고 TH가 많이 분비됐어. 그럼 그때 체온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TH가 높아지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TH가 높아졌을 때 그때 체온이 높아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체온이 높았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왜냐면 TH가 체온을 높이긴 하지만 체온 높이는 게 원래대로 회복한 거지 정상보다 더 높인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TH가 높아진 이유가 뭐야? 체온이 어떻게 된 거기 때문에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TH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그 시점은 바로 체온이 가장 낮았겠구나. 반대로 물어봐요. 이렇게 체온이 낮았던 걸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를.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잘 보세요. 혈당량이
낮았을 때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분비량이 증가되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가린다. 자, 글루카곤이 높았을 때 그때 혈당량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게 좀 헷갈리죠? 혈당량이 낮았던 걸 의미합니다. 아, 혈당량이 낮은 거구나. 자, 이것도 반대로도 해석하는 게 더 헷갈려요.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인데 혈당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필요했어, 필요 없어? 글루카곤이 더 분비돼 버리면 혈당이 더 높아져 버리죠. 그럼 안 되죠. 자, 그러니까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줄어야죠.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응. 자, 그래서 자, 일단 필기해 놓으시고 잘 보세요. 얘를 가려요, 이렇게. 응. 자, 글루카곤이 높았을 때는 혈당량이 어땠다? 자,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봐. 바로 알려줄 거니까. 자, 글루카곤이 높았을 때 혈당량이 어땠다? 혈당량은 낮았다. 자, 글루카곤이 낮았을 때는 혈당량이 어땠다? 필요 없으니까 줄은 거라서 혈당량은 증가된 거다라는 거.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그래프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잘 보세요. X 요인이 나와 있고요. X 요인은 바로 항상성 요인 중에 하나고요. Y 호르몬은 이거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자, 근데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fx는 y 값이죠. 얘는 인풋 값, y축은 아웃풋 값. 그러니까 x 값에 따른 y축 값이기 때문에 x축 값이 원인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 A를 먼저 볼게요. 자, A는 내가 빨간색으로 쓸 거고요. 자, B는 파란색으로 적을 거예요. 자, A 먼저 해볼게. 자, A 그래프를 해석할 거예요. 그래프 잘 보세요. 그럼 X축을 먼저 해결하면 이 뭐 A의 X축, Y축 써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필기할게요. X의 아니지. A 그래프에서의 X 값이 높아지고 있을 때 자, 그때 Y 호르몬의 분비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Y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하고 있죠? 자, 일단 다시 A 그래프에서의 X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높아졌어. 자, 높아졌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낮춰야 되는데 낮추기 위해서 Y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었죠. 자, 줄었다는 얘기는 이 Y 호르몬은 A 그래프에서의 X 값을 줄이는 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안 되니까 감소한 거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감소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Y 호르몬은 XA 값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감소시켜준 놈이었으면 증가됐었어야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유형을 보고선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Y 호르몬의 기능은 바로 X의 값을 증가시켜주는 놈이었구나라는 거를 눈치채야 됩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자, Y 호르몬은 어차피 증가시켜주는 놈인데, A가 증가됐잖아요. 그래, 증가됐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A 그래프에서의 X 값과 Y 값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 Y 호르몬은 X를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X 값이 만약에 체온이면 체온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바로 Y라는 거죠. 이 A 그래프에서. 따라서 TH가 들어갈 수 있고요. X 값을 혈당량을 하고 놓으면 이때 Y 호르몬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글루카곤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X 값을 만약에 혈압 또는 혈액량이라고 보면 혈압을 증가시켜주는 게 바로 ADH였죠. 그래서 ADH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자, 같은 방법으로 B 그래프를 해석할 겁니다. 보세요. 자, B 그래프에서의 X 값이 증가되고 있을 때 그때 Y 호르몬은 이 그래프 보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때 Y 호르몬은
증가되고 있구나. 왜 많이 증가됐나요? 필요하니까 많아지고 있는 거죠. bx 값이, b 그래프에서의 x 값이 많아지니까 y 호르몬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이때 y 호르몬은 x의 값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능이 바로 감소기구나. 감소하는 기능이 있구나. 이때 기능은 바로 x 값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짝져 보면 x하고 y를 만약에 X값에 혈당량이 들어가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 Y니까 바로 인슐린이구나. 만약에 X값을 혈장 3투압이라고 보면 혈장 3투압으로 놓으면 혈장 3투압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 Y 호르몬이니까 바로 ADH가 들어갈 수 있구나. 자, 여기까지 꼭 필기해 놓으시고 보세요. 근데 A 그래프에서도 Y 호르몬에 ADH가 들어갈 수 있고요. B 그래프에서도 ADH에 Y 호르몬에 ADH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Y 호르몬을 ADH로 한번 바꿔보자. 얘를 ADH로 바꾼다면, 바꾸면 해석해 볼게요. 다시 또 똑같은 건데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A 그래프에서의 X 값이 커지고 있을 때 ADH의 분비량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ADH는 필요 없다는 얘기네? 왜? ADH가 바로 A에서의 X 값을 높여주는 놈이기 때문이죠. X를 증가시켜 주는구나. 자, 그러면 ADH가 증가시켜 주는 값은 무슨 값? 바로 혈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B 그래프에서 X 값이 커지고 있을 때 ADH 분비량이 증가됐잖아요. 자, 그럼 필요하구나.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따라서 ADH는 X 값을 낮추는구나 이때. 그럼 ADH가 낮추는 값이니까 바로 혈장 3투압이구나. 자, 이렇게 다른 각도로 바라봤을 때 해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항상성 조절 과정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자, 문제 적용하면서 모르는 거 꼭 잘 체크해서 오시면 됩니다.